네,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한국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지금같이 발전하는데 지금의 노인 세대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는 과정을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에서 내년에 이제 3만 달러를 바라보게 됐고 그동안 자살자 수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자살의 상당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한 13,092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을 했는데 노인 우울증이 노인 자살이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0점에서 한 100점 정도로 100점이 제일 높고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어느 정도 행복했다는 것을 자문해 보시고 속으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 학회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평균이 한 68점 나왔습니다. 68점이 이상 나오면 그래도 내가 평균은 넘는다 하실 수 있는데 그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기자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전화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아니 90점대가 이렇게 많고 80점대도 많고 한데 어떻게 평균이 68점이 나오냐. 그 0점대 10점 이하 너무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전체 평균을 꽤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이제 행복 지수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 OECD 국가 중에 이제 자살률은 13년째 1위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작년에 봤던 뉴스 중에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을 때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다 하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정이 많은 나라고 주변에 가족도 있고 도와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진 사람의 비율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은 1등이고 도와줄 사람이 제일 없더라.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서비스에 의한 도움. 서구 사회는 이미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가족끼리의 연대는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 안전망이 좀 더 확립돼 있으니까 그런 영향인지 저희가 여기서 꼴등을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하고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화입니다. 이 노화의 과정을 동양에서는 굉장히 성숙의 과정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40대는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됐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이제 혹하지 않고 의미를 알게 되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제 화가 안 나고 70대가 되면은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그게 법도에 맞는다, 도리에 맞는다로 해서 이제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던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 노화의 과정에 가장 의미를 부여했고 동양에서 이제 노화를 얘기할 때는 것과는 좀 다르게 서양의 이제 노년관에 대한 에릭슨의 이론은 이 시기는 이제 원숙이냐 절망이냐가 결정되는 시기다. 그래서 평생 그래 나는 잘 살아왔어. 이만하면 열심히 살아왔다. 라고 만족하고 내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 이제 잘 전수해 줄 것이냐. 또 은퇴 이후의 시기를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것이냐. 이게 되느냐? 아니면은 너무나 이제 화나고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주변에 짐만 되는 것 같고
스스로를 증오하거나 절망을 느끼는 시기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노화가 진행돼서 몇 년 전에 그런 국제학회에서 이전에는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손들고 틀렸다. 예,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이제 16%가 65세 이상이고 조만간 이제 2021년 정도만 돼도 한 20% 가까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변화는 또 뭐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뭐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습니다. 남녀의 역할도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태 열심히 살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쉬셔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도 크고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80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지금 분께서는 이제 중위수가 90이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신생아도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90 이상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럼 90 이상 살 동안 어떤 질환들이 걸릴 수 있냐? 만성질환, 우울증도 그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노화에 대해서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뉴욕의 한 사회학자가 이 분장을 수염을 붙이고 머리를 이제 흰색으로 염색을 하고 길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봤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막 시도하고 했더니 웬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그분이 낸 책에 저도 그 책을 사봤더니 첫 장의 제목이 뭐냐? 셧업, 입을 닥쳐라. 뭐 이런 게 이제 첫 장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얘기를 써야 될 책에 왜 이런 욕을 써놨느냐? 그때 이제 많은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거꾸로 많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노년기에 좀 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좋은 조언을 이제 다음 세대에 해줄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때문에 표를 이만큼 더 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자살에 대한 원인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누구나 추측하시겠지만 10대는 공부 때문에, 20대는 직장이나 뭐 이성 문제, 40, 50대는 이제 경제적 스트레스가 첫 번째 이유가 될 텐데 60세 이상은 37% 정도가 신체적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가장 큰 고통은 병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이 생기면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과 같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이 이제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우울증은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이제 부모님 또는 생각이 드신다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억도 안 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아이고 이제 가야 될까 보다. 실제로 참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금슬 좋은 부부분들은 참 부럽죠. 병원에 오실 때도 이렇게 손잡고 오시고 손잡고 가시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느님이 공평하신지 남편이 평생 속을 썩여가지고 너무 미우면 사실 그 상 치르면서 뒤에서 만세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 갔다 뭐 이런 생각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편은 슬픔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건데 이게 남편이랑 너무나 사이가 좋았으면은 되게 1년 내에 사망률이 확 올라갑니다. 배우자가.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때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죠. 우울증. 왜냐하면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치매를 생각할 수 있고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떤 중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우울한 감정은 굉장히 정상적 감정입니다. 근데 반면 우울해서 인생 사는데 도움 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하나도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 같으면 시험을 봐도 하나도 우울해하지 않는데 망쳐도 이게 정상입니까?
부모가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이제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우울해야 내가 왜 망쳤지 하고 돌아보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보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 우울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새로운 걸 찾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정인데 이제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이게 일단 이제 기간도 2주 이상이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따릅니다. 물론 이 중간에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우울증이 오래 있다 보면은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휴학과 성적 저하고 가장 유의미한 지표가 뭐였냐 하면 우울척도 점수였습니다. 뭐 다른 게 아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직장을 그만두니 많이 할 때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실수가 늘고 잘하던 사람이 또 우울증을 생각해 봐야 되고 서로 중내산해 할 때 그다음에 이제 평소보다 이제 심각하게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겠다 할 때 이제 거꾸로 우울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우울증이 이제 성인 우울증과 노인 우울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려고 하면 우울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울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도 안 우울해요. 이게 가면을 쓴 것처럼 속으로는 괴로운데 앞으로는 쓴 것처럼 드러내지 않는 이런 우울증이 특히 노인 우울증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우울하면서 의욕이 떨어지면서 밥맛도 없어서 체중도 줄고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깨자마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가 이제 우울증인데 앞에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여기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에 밥맛이 너무 좋다 이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안 오죠. 계속 누워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울증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런 건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노년기에 처음 발생하는 우울증들은 특히 인지기능 저하나 뇌의 구조적 이상이 흔히 동반되고 여러 군데 아픈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사망할 확률이 몸이 약해지니까 높기 때문에 자살률이 또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이 검사도 해보고 내시경도 해보고 MRI도 찍었는데 다 정상이라 그러면은 이건 꾀병이 아닐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면 이제 우울증이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픈 것으로 이제 표현하기 때문인데 우울하다는 감정을 또 이게 여러 가지 질환들의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거는 저희 우리 동생 우리 재수 씨도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저한테 이제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고 불안하고 의욕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벌써 한 달째다. 그래서 무슨 뭐 스트레스가 있나 우리 동생이 뭘 잘못했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내과부터 가봐라 했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게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이제 다른 질환이 없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치료 과정에서 이제 항암 치료나 일부 치료 중에는 이제 우울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노인 우울증은 난 노인이 되면 우울한 게 당연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유병률이 성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유병률이 더 높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또 뇌졸중 같은 게 또 우울증과 관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700명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모아서 국립 의료원이랑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700명의 환자 중에 치매 환자죠. 저 치매 같으니까 저 검진 좀 해주세요 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치매 환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별로 안 그러겠죠. 7%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족이 권유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검진을 받고 오셨는데, 그럼 반면에 저 치매 걸린 것 같다고 검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 중에 일부는 치매가 아주 소수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은 이제 건망증 정도였고, 그 다음이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이제 가성치매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있었던 분들이 특히 나 이제 바보가 됐나 보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병원에 찾아와서 치매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는 거꾸로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또 치료가 잘 되니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던 분인데 원래 당뇨 고혈압이 있었고 치매 검사를 하러 왔다. 근데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혼한 다음에 이제 바보가 된 것 같다. 그리고 기억력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제 나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나는 다 쓸모없다. 우리 아들도 이혼했고 이제 자식들도 다 잘못될 것 같고 나도 걔네한테 폐만 끼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도 거부하고 이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안심시키고 이제 2달 있다가 우울증이 좋아진 다음에 아들이 이혼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걔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 주변의 상황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 우울증 치료는 뭐든 잘 안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인 우울증에 비해서는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좋아지지만 좋아지는 확률은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좋아질 수 있고 심지어 우울증은 치료 안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9에서 13개월 이상 지속되고 더 오래 가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이제 그냥 걸렸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6, 70%는 자살을 생각하고 15%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이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손해를 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치료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이 온 다음에 이분들을 이제 6개월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이 자살이 아니거든요. 우울증이 있는 군과 우울증이 없는 군을 비교했더니 우울증이 있는 군의 사망률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자살이 아닌데 왜 심근경색으로 더 많이 돌아가실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의욕이 떨어지면 심근경색에 걸려서 내가 혈관이 막혀도 죽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담배도 끊고 체중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의욕이 떨어져서 이게 안 됩니다. 또 더 이제 다시 심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과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자문을 의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치료 필요 없다, 다 안 받겠다고 하는 분 중에 일부는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치료에 대한 동기가 떨어진 분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생활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사망률의 차이로 나타나는. 그래서 심근경색을 잘 치료하는 거는 내과적 치료가 최우선이지만 이건 내과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발견해서 같이 치료해야 심근경색의 치료율이 좋아지고 사망률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사실 경증 우울증 때는 스스로 노력하고 주변에 도움도 받고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정도가 심해져서 중등도 이상이 돼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런 이제 치료도 포기하려고 그러고 평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뇌에는 이 신경 말단에 이런 시냅스라는 데가 있는데 빨간 게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적절하게 분비되는 게 기분을 조절하는 데 핵심인데 우울증 상태 때는 이 세로토닌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수용체가 역으로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라는 이런 약을 복용하면 이 수용체가 재흡수하는 것을 막아서
그리고 이제 세로토닌 합성을 증가시켜서 이 세로토닌이 다시 늘어나는데 이거는 하루면 되거든요. 그럼 우울증이 하루 만에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용체의 숫자가 정상화되는데 대개 6에서 8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간은 걸리게 된다. 그래서 흔히 우울증 치료제의 아직까지도 제일 약점은 치료가 되긴 하는데 6주에서 8주가 걸린다는 건데 그게 장점도 됩니다. 나중에 끊을 때 흔히 항불안제나 수면제는 내가 이거 먹고 못 끊을까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울증 치료제는 그래서 끊을 때 굉장히 편하다. 서서히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초반에 1, 2주에는 이제 좀 식욕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아지고 기운이 생기면서 기분이 나아지는데 이 기분이 나아지는 게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초반에는 죽을 기운조차 없다가 중반에 자살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의료진과 가족이 지켜봐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시간 지났다고 좋아지는 병이 아니다. 요즘에 물론 개발 중인 저희 병원에서도 국제 임상을 하는 약품 중에 하나는 1시간 만에 좋아지는 약도 있긴 한데 그게 출시되려면 한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 이건 이런 약물 치료와 함께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에는 정신치료적인 방법이 중요하고 노년기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지지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는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많지만 우울증이 있을 때 이걸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면 분명한 도움이 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5번 이건 어느 질환에도 좋지만 우울증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렇게 노년기 우울증은 입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줄고 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영양을 챙겨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딴 건 몰라도 정신건강에 위험한 요인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불면증입니다. 우리 뇌는 잘 때 회복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어쨌든 정신건강의 위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는 이제 건강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변에 이제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거를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서 의욕이 없는 거를 게으르다고 보거나 의지가 없다고 해서 질책하면 그 사람은 더 마음을 열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비난하지 않고 그다음에 좀 열심히 운동해봐라. 이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주는구나. 공감이 안 된다고 우울증 환자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를 열고 들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울증 치료를 종결할 때 저희가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울증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통해서 얻은 것이 있냐.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더 성숙한 것 같다. 성장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이렇게 재밌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결국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이 니에브로의 기도라고 해가지고요. 정신치료의 목표를 이제 5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게 이제 평온을 위한 기도인데 바꿀 수 없는 이제 어떤 사고를 경험하고 내가 아프고 한 거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내가 치료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가 바꿀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바꿀 수 있는데도 미리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노년기 우울증 없이 또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